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급변한다. 2.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응은 유해였다. 3. 바이든. 한국 반도체차 박살낸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4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곧 철회될 예정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급변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 산업계 분위기를 살펴보면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풀리게 되는 것은 국내 산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물론 한국이 그동안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한 소부장 국산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립화를 상당수 이루었으나 현재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 국내 반도체 산업 공급망이 잠재적인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추진했던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의지와 노력이 희석될 수 있다는 이의소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최근 국내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빠른 국산화 속도에 일본이 깜짝 놀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삼성 SDI가 공개한 게임체인저 기술이 이미 일본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발에 뛰어든 지 약 2년 만에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미국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처음엔 극도의 공포를 초래했지만 사실상 나중엔 국산화 의지를 키우는 동력이 됐던 일본의 수출 규제. 앞으로 우리 반도체 공급망과 소부장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고 이번에 우리나라 기업이 공개한 게임체인저 기술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 이날 일본 정부는 전격적으로 대초촌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타깃은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이었습니다.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 주력 산업을 겨냥해 반도체 공정에 주로 쓰이는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디스플레이 공정에 쓰이는 불화폴리이미드 등 3가지 소재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바로 다음 달에는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공급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은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가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온 소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일본 불화수소 수입 비중은 44%, 포토레지스트는 92%에 달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소재를 일본에서 들여올 수 없는 리스크를 떠안은 셈이었습니다. 국내 산업계는 즉각 대응에 나섰고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기술 자립과 국산화였습니다. 기업들도 주입처 다변화 등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일본 소재를 대체하기 어려울 것 같았지만 성과 조금씩 나타났습니다. 국내 유수의 업체들이 첨단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초고순도 불화수소와 EUV 극자의 선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해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산 소부장 수입액은 전체 소부장 수입액의 15%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수출 규제 전까지 일본산 수입 비중은 23.8%에 이르렀지만 8% 이상 내린 것입니다. 물론 수출 규제가 곧 수출 금지는 아니었기에 반도체 업황에 실질적인 악영향은 없어서 잠재적인 위험성을 안고 가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국산화로 상황을 대처하면서 기술 자립화라는 한 단계 발전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4년여간 일본 수출 규제의 여파는 공포보다는 감내할 수준 정도였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소부장 국산화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국산화 성과도 여럿 나왔습니다. 일본산 수입 대체에 가장 성공한 품목은 불화수소입니다. 지난해 2022년 기준 일본에서 수입한 반도체 제조용 불화수소의 수입은 수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2018년 대비 무려 90%나 감소했습니다. 국내 기업인 솔브레인과 SK머티리얼즈의 국산화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이룬 놀라운 성과입니다. 솔브레인은 2020년 초 액체 불화수소 공장을 조기 완공해 12N 99.9999999%급 초고순도 액체 불화수소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SK머티리얼즈는 2020년 중순 액체 불화수소 대비 개발 난이도가 높은 불화수소 가스 양산을 3N급의 초고순도 제품으로 양산하기 시작했으며 올해까지 국산화 7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또 수출 규제는 일본 기업들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까다로운 수출 규제 탓에 한국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일본 기업도 늘었습니다. 일본 스미토모와 자회사인 동우하인캠은 2021년 9월 100억 엔을 투자해 전북 익산에 생산 라인을 건설해 지난해
중순부터 EUV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 가공업톡도 인천 송도에 위치한 공장에서 EUV 포토레지스트를 양산 중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정책이 일본 기업들의 탈일본까지 이끌어낸 것입니다. 다만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일본 글로벌 점유율이 워낙 높아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 이후 반도체 소재 개발을 강화해온 LG화학은 포토레지스트 개발로 액상 소재 생산에 나선 첫 번째 국내 기업입니다. LG화학은 그동안 반도체 후공정의 칩과 회로 기판을 연결하는 접착 필름 DAF를 만들어 국내 반도체 기업 양산 라인 적용에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삼성 SDI도 반도체 초미세 회로 공정에서 게임 체인저 소재로 각광받는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PR 개발에 착수하면서 일본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PR은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범용으로 활용하는 유기물 포토레지스트 PR보다 튼튼하고 견고한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삼성 SDI 외에도 세계적인 반도체 소재 업체들은 무기물 PR 기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특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일 미국에서 열렸던 세계 최대 광공학 퀘스피 2023에서 세계 EUV 극자의 선용 포토레지스트 통향과 함께 삼성 SDI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개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이 발표에서 삼성 SDI가 삼성전자에 여러 차례 무기물 이노게닉 포토레지스트 샘플 제품을 공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샘플 제품을 공급했다는 것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고 검증만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삼성 SDI의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개발 소식이 대중에게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지난 2021년 삼성 SDI 전자재료사업부가 개발에 뛰어든 소식이 알려진 이후 약 2년 만에 더욱 구체적인 회사 기술 로드맵이 알려진 것입니다. 삼성 SDI는 2019년 일본의 EUV 포토리스트 수출 규제 이후 삼성전자의 일본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삼성 SDI가 다양한 포토레지스트 중에서도 무기물 포토레지스트를 차세대 제품으로 점찍은 이유는 미래 반도체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상당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 노광 공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재입니다. 노광 공정은 웨이퍼의 빛으로 반도체 회로 모양을 반복적으로 찍어내는 작업인데 이때 빛과 반응하는 물질인 포토레지스트를 웨이퍼 위에 발라야 합니다. 그동안 이것은 탄소산소 수소 등을 포함한 유기물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유기물 포토레지스트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회로의 폭이 10나노미터 이하로 미세해지고 폭까지 깊어지면서 빛으로 파낸 회로 모양이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회로 분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소재가 무기물 포토레지스트입니다. 무기물 포토레지스트는 유기물이 아닌 금속, 그야말로 무기물 알갱이로 만든 소재입니다. 금속 특유의 단단한 성질로 미세한 폭을 깊게 파더라도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반도체 업계는 7나노 이하 미세 노광에 쓰이는 EUV 공정에서 쓰임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진근 인하대 교수는 무기물 포토레지스트는 차세대 노광 공정으로 손꼽히는 극자외선 EUV 기술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분야에서의 강자는 일본 소재 업체인 JSR 자회사 인프리아입니다. 인프리아는 현재까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기물 PR을 양산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 SDI가 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이미 일본을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강력한 경쟁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최근 국내 반도체 소재 업계에서도 삼성 SDI 외 다양한 기업들이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분야에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EUV 노광 공정 후 생긴 부산물을 씻겨내는 린스라는 소재를 국산화한 영창케미칼은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연구 개발 내용을 기술 로드맵에 올려놓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삼성전자에 EUV PR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동진세미캠이라는 소재 기업도 무기물 PR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은 지난해 말 EUV 포토레지스트 양산에 성공해 반도체 고부가 소재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은 EUV PR뿐 아니라 최근 무기물 PR 개발에도 나선 상황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풀릴 가능성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양국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협의에 나서기로 사실상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가 해제되는 경우 국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공급망은 잠재적 리스크를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부장 국산화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리스크가 다시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앞으로 일본 수출 규제가 풀린 이후에도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국산화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핵심 소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던 국내 반도체 업계가 전례 없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공급망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얼마든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출 규제가 풀린 뒤에도 국산화에 대한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 회장도 국산화는 곧 다변화 전략의 하나라며 다변화를 해야만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운 우리 기업들이 수출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국산 제품을 외면하거나 국산화를 멈추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어느 대기업 관계자는 국내 산업의 여건상 100% 소부장 국산화 달성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공급망 이슈가 있을 때 부분적으로 대체할 정도의 국산화에만 성공해도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2019년 이후 반도체 소부장 자립을 위해 집중 투자한 것이 이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 더 큰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국내 기업들은 일본 핵심 소재에 의존하지 않으려 기술 자립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이뤄 글로벌 시장도 장악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한국이 중대결단을 내렸습니다. 바이든이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를 박살내려 뒤통수를 친 데 이어 이번에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뒤통수를 치면서 제대로 선을 넘어버리자 한국이 중대결단을 내린 것인데요. 바이든은 한국의 뒤통수를 친 뒤 프랑스와 손을 잡았다가 한국에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한국의 이번 반격으로 미국이 너무나도 큰 타격을 받자 3억 미국인들은 바이든은 지금 당장 한국에 무릎 꿇고 사과해라. 그래야 미국이 살아남는다라며 한국의 반격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전 세계의 원전을 싹쓸이하자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자본력이 더해지면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는 한국과 미국 연합이 싹쓸이할 수 있다. 한국이 제3국에서 원전을 수주하면 미국을 사업에 끼워주고 반대로 미국이 제3국에서 원전을 수주하면 한국을 끼워주겠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하자라고 한국에 약속한 바이든. 자, 그런데 최근 너무나 한국에 충격적인 뒤통수를 쳤습니다. 초대규모 원전을 건설하려는 불가리아가 한국을 최종 파트너로 선정한 뒤 모든 사업을 맡긴 상황에서 이제 3만 뜨면 되는데 갑자기 미국이 개입해 뺏어갔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미국은 한국을 버리고 프랑스와 손잡더니 불가리아 정부를 압박해 한국의 수주가 확실했던 물가리아 원전 건설을 뺏어갔습니다. 지난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불가리아 에너지부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F가 극비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초 미국이 불가리아 코즐로드의 원전의 프로젝트사와 AP천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곧바로 프랑스가 불가리아 정부 측과 벨렌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두 기업이 마치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전했습니다. 한국의 수주가 확실했던 불가리아 원전을 미국과 프랑스가 손을 잡고 빠른 속도로 뺏어간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미 원자력 국제 공동 연구를 갑자기 중단시켰고 심지어 미국은 한국이 한국에 짓는 원전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한국이 원전에 짓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원전 건설 기술을 그대로 베꼈으면서 미국의 기술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어이가 없죠. 이렇게 한국에 제대로 뒤통수를 친 뒤 미국은 프랑스와 손을 잡더니 불가리아뿐만 아니라 한국이 수주했던 모든 수주들을 뺏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보다 미국과 프랑스 연합의 원전 기술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말이죠.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버리고 프랑스와 원전 협력을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네, 바로 프랑스에서 16개 원자로 절반 이상이 한 번에 가동 중단되는 등 심각한 기술 겸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에너지가 부족해 전력 비용이 폭등해버렸습니다. 최근 끝이 보일 줄 알았던 우크라 러시아 전쟁 상황이 더 심각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으면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은 러시아로부터의 천연자원 공급이 완전히 끊겨버렸고 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치솟았던 전기 가격이 프랑스 원전 가동 중단으로 끝을 모르고 너무나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일반 서민들은 더운 여름 날씨에도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동시는 유럽 에너지 거래소 EX 집계를 이용해
프랑스의 전력 도매 가격이 메가와트 아워 메가와트 시당 1130유로로 치솟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초 150유로 수준에서 8배나 폭등한 것으로 프랑스 도매 전기요금이 1000유로를 넘어서기는 처음입니다. 프랑스 원전의 심각한 결합이 드러나자 불가리아를 포함해 원전을 미국 프랑스 연합에 맡기려던 국가들은 일제히 계약을 취소해버릴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카르마라고 합니다. 좋은 일을 행하면 좋은 일이 찾아오고 나쁜 일을 행하면 자기 자신에게 나쁜 일이 찾아온다는 뜻인데요.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의 뒤통수를 치고 프랑스와 손잡았다가 그나마 확정됐던 원전 수주도 모두 날리게 된 셈입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이 확정했던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40조 원대 원전 수주를 뺏어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준대요. 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 관련 정보 신고를 미국 에너지부가 반려 조치하면서 한국 정부가 장기간 공을 들여온 체코 수출마저 무산시켜버렸습니다. 결국 한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국이 적대국으로 지정하며 노발대발하는 두 국가 이집트와 UAE. 미국은 이집트와 UAE가 미국 편에 서지 않고 중국과 가까이 한다며 한국도 이 두 국가와 절대 그 어떠한 교류도 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미국을 무시하고 이집트와 UAE 두 국가에 대규모 원전을 건설하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의 기자재 공급과 건물, 구조물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산업부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분야 수출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집트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초대규모 원전 수주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제는 대놓고 한국이 미국 대신 UAE와 손을 잡고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싹쓸이하기로 하는 파격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과 무한대에 가까운 자금력을 가진 UAE가 힘을 합쳐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싹쓸이하자는 것인데요.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양국이 제3국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은 영국이라며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VAE원자력공사연합 간에 제3국 진출에 대한 협약이 맺어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UAE가 제3국 원전 공동 진출 협력의 첫 대상으로 영국을 꼽은 건 양국 원전 파트너십의 장점을 최적화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UAE는 오래전부터 영국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19세기에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가 20세기에 독립했는데요. 보호령에 포함되어 영국의 지배를 받은 당시에도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후에도 UAE와 영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더 가까이 지내며 강력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이 덕분에 UAE의 거의 모든 실세들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대학원까지 마친 뒤 다시 아랍에미리트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됐습니다. 이렇게 영국과 최고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와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이 손을 잡으면 전 세계 그 누구도 도전조차 할 수 없습니다. 보시면 미국과 프랑스, 한국이 똑같은 수준의 원전을 지으면 프랑스는 한국의 2배, 미국은 한국의 3배 높은 비용이 듭니다. 게다가 사후 관리나 품질을 장기간 검증 결과 한국이 프랑스나 미국 원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프랑스 원전은 해마다 대규모 가동 중단으로 난리가 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원전은 너무나 조용해 뉴스에서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덜란드도 바이든의 파격적인 제안을 걷어차고 한국과 손을 잡는 중대 결단을 내리며 바이든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해 말 원전 건설 로드맵을 발표하고 1000메가와트 이상의 원전 2기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한 전문가는 미국이 한국과 연합을 결성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국 미국 연합의 네덜란드가 모든 것을 맡기려 했다가 미국이 최근 한국과 갈라서더니 프랑스와 손을 잡자 네덜란드는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했습니다. 네덜란드도 한국을 사랑하는 국가로 매우 유명합니다. 3나노 이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반도체 장비 EUV. 전 세계 EUV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아즘은 반도체 업계의 슈퍼갑이라 물리고 있는데요. 바이든은 네덜란드의 아즘이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짓고 인텔의 EUV 장비를 대규모 공급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아즘이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EUV 장비는 고작 40대 정도인데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가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네덜란드의 아즘은 바이든의 제안을 걷어차버린 뒤 한국에 2,400억 원을 들여 EUV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며 바이든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미래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싸움. 중국이 히토류를 앞세워 다른 국가를 압박하는 가운데 최근 대한민국이 이를 타개할 방법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600조를 벌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군사적으로 한국과 협력 중인 폴란드가 이번에도 한국과 손을 잡으면서 시작된 일화라고 합니다. 미국 완성차 업체이자 전통의 강자 포드가 최근 주요 리튬 공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에 따르면 포드는 세계 대표 리튬 화사인 엘버말과 10만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칠레의 SQN과도 배터리 등급의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 장기 공급을 핵심으로 한 전략적 합의를 체결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신생회사인 미국 에너지 소스 미네랄스와 컴퍼스 마네랄스, 캐나다 네마스카 리튬 이 계약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이들 중 네마스카 리튬은 11년 간연 최대 1만 3천 톤을 포드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보통 신규 업체와 계약을 데리고 그 업체와 계약을 맺는 포드에 이전 행보와는 다른 모습에 관계자들은 물론 업계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었는데요. 그만큼 리튬을 비롯한 히토류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죠. 이는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최대 철광석 생산업체인 스웨덴 국영 광물기업 탑은 스웨덴 최북단 키루나에서 하토류 광맥을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광맥 확보에 대대적인 언론 발표가 있었는데요. 중국의 회토류를 의존하던 스웨덴은 심지어 이번 발견을 통해 히토류 독립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죠. 그런데 대체 왜 서방 국가에서 핫토류 확보에 열을 내는 것일까요? 이는 바로 히토류가 전기차 생산의 필수적인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차세대 운반 수단으로 전기차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양이 생산 및 소비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전기차에 사용될 히토류, 특히 라튬은 기하급수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현재 소비량의 18배, 2050년까지 60배나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특히 유럽이 더 다급한 이유는 바로 친환경 정책 때문입니다. 내연 기관을 없애고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하겠다는 발표 때문에 친환경 차량에 대한 수요가 폭증, 공급은 부족한 상황에 놓여드는 대로 리튬을 포함한 히토류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이죠. 전기차 선두주자인 테슬라는 아예 리튬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공장을 건설하고 이를 통해 리튬을 공급받겠다고 하며 재료 확보에 전 세계 전기차 업체가 달려들었습니다. 문제는 설사 중국이 안정적으로 리튬을 공급한다고 해도 필연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배터리에 들어갈 광물을 캐는 것보다 암이 사용된 배터리에 들어간 광물을 화수, 재활용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싸기 때문에 성립한 사업이죠. 실제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하자는 주장과 함께 많은 국가에서 폐배터리 확보 및 재활용 기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재활용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2024년 7천억 원, 2025년에는 3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50년에는 무려 600조 원이 되는 시장으로 재활용만 잘하면 광산 개발에 돈을 투자할 필요 없이 순도 높은 자연을 싸게 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 한국 기업들도 뛰어드는 어사업에 눈독 들이는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이 그 주인공입니다. 중국도 폐배터리 사업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죠. 현재 회토류는 중국의 독점이라고 할 정도로 앞서 있습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국제에너지부야 분석을 민용하면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채굴의 60%와 가공의 87%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게 했는데요. 사실상 히토류의 대부분을 중국이 관장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 중국 의존을 탈피하고자 개발 및 기술 투자에 나섰지만 시간이라는 변수가 존재했죠. 중국만큼 히토류 생산 및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히토류 개발에 따라오는 환경오염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히토류를 무기로 삼아 국제사회를 협박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히토류를 재활용하는 사업은 중국 입장에서 눈엣 가시라 할 수 있죠. 기존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하는 산업이 활발하다면 중국 히토류 패권이 약해질 것은 뻔한 상황에 중국도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뛰어들어 점유율 확보에 나섰습니다. 폐배터리 활용에 있어서도 중국이 압도적인 성과를 내면 다른 국가들은 꼼짝없이 중국에 복종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중국 기업인 최대 배터리 업체 캐틀은 리튬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추진해 본격적으로 손을 댔습니다. 광둥 성포산에 최대 238억 위안, 한화로 4조에 달하는 비용을 투자해 신재료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한 것이죠. 글로벌 12위에 드는 9호선 고수원, 역시원 50기가와트시 용량을 치료할 수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건설에 나섰습니다. 연간 생산 규모는 금액 기준 110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폐배터리 재활용이 노동집약형 산업이라는 점 역시 중국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인구를 동원해 많은 수의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가공한다면 중국은 폐배터리 사업에서도 분명 우위를 가져갈 수 있죠. 중국은 이에 더해 유럽 시장까지도 넘보고 있는데요. 강경한 입장인 미국과 달리 중국에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유럽 국가를 상대로 폐배터리 사업을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이 눈여겨본 곳은 바로 폴란드였죠. 유럽 시장에서 폴란드는 전기차 산업의 핵심 국가입니다. 코로나 악재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전기차 배터리 수출로 경상수지 흑자를 볼 만큼 국가 핵심 사업이 전기차 배터라 사업입니다. 유럽의 상당수 전기차 제조사들은 폴란드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의존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였죠. 폴란드는 유럽 주요 전기차 배터리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폐전기차 배터리를 대규모 산업용 규모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규모의 업체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현재 기존 설비로는 소규모의 배터리 폐기물을 관리할 수는 있지만 향후 폴란드에서도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전기차 폐배터리가 산업용 규모로 재활용되어야 하며 폐배터리를 대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산업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폐배터리 활용에 있어 기술력이 부족한데요. 이 점을 중국이 파고든 것입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도 폐배터리 처리에 있어 노하우를 가진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이로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폐배터리 산업에 있어 폴란드는 중국과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폴란드가 손을 잡은 곳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폐배터리 사업에 폴란드가 손을 먼저 내밀며 협력을 요청한 것이죠. 폴란드에서도 폐배터리 재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정부 주도하에 연구개발 및 사업 확대를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대표 재활용 기업은 엘리멘탈 스트래티기 메탈 ESM과 레어메탈 메탈즈인데요. ESM의 경우 유럽 공동 중요 프로젝트 입사에 참여해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연구를 위해 3억 3,200만 주어티를 지원받았고, 레어메탈 역시 폴란드 바우브지흐 경제특구의 지원을 받아 라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문제는 폴란드 재활용 사업은 초기 단계로 실제 물건에 사용될 만한 배터리 금속을 추출하는 것은 지금보다 먼 시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폐배터리 재사용에 있어 기술 확보는 물론이고 실제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의 광을 추출해도 앞서 있습니다. 세계 1위 아연, 제련업체인 고려아연의 경우 사업 확장을 위해 미국의 폐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도 했는데요. 폐배터리를 파분쇄한 블랙매스를 활용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양산 작업에 진행 중이라고 하죠. 2차전지 양극 화물질 LNF 역시 미국 업체와 손을 잡고 북미 JV를 설립하며 해외 진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업체인데요. 폴란드의 2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PLSC를 준공했습니다. 중간가공품 블랙매스를 생성하고 이를 추출하는 포스코 HY 클린 메탈 화사를 설립한 것이죠. 폴란드를 중심으로 폐배터리 사업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공장 준공식에는 유병욱 포스코홀딩스 친환경일소 대팀장, 이문민 주폴란드 대사, 야누스 지어르스키 군수, 파베어 피렉 시장과 LG에너지 솔루션, GS에너지, 성일 하이텍 등 고객사 및 협력사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였죠. 유병욱 포스코홀딩스 친환경일소 대팀장은 라사이클링 사업은 친환경 배터리 선순환 경제의 중심 축이자 포스코그룹이 추진하는 2차전자 소재 사업의 핵심어라며 리사이클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고 동시에 2차전지 소재 원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포스코가 폴란드를 주목한 것은 폴란드의 적극적인 구애 덕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국을 대신해 안정적으로 폐배터리 활용에 성과를 보이는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선정, 확실한 지원을 한 것이죠. 이미 여러 차례 한국과 손을 잡고 사업을 벌인 폴란드는 한국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대규모 무기 요청에도 빠른 시간 내에 납기를 마친 것에 대통령은 물론이고 군사 관계자까지 감탄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한국인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덕분에 폐배터리 사업에서 주요 파트너인 폴란드와 한국은 쾌조의 스타트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폴란드의 한국 사랑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최근 한국은 바르샤바에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컨퍼런스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사업의 주체는 폴란드로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협력 국가를 찾던 중 한국에게 제일 먼저 손을 내민 것이죠. 그만큼 한국에 대한 신뢰가 두텁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 것입니다. 미래 사업에서 주도권을 찾기 위한 전쟁.
이 가운데 한국이 폴란드와 손을 잡고 주도권을 확실하 쟁취하길 바라며 중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휘토르 독립을 대한민국가 이루길 기원해 보겠습니다.